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비즈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3% 넘게 폭락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모두 동반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하락해서 2,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면서 78개월째 6년 반 가까이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9.13 대책 후속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은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배경과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전이될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이 검정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오늘은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4% 넘게, 코스닥은 5% 넘게 추락해 사실상 지난해 말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첫 소식 김성현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진앙지는 미국입니다. 코스피는 98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2129.67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23일 103.11포인트 하락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코스닥 역시 5% 넘게 하락해 107.38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덮은 검은 수요일 탓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모두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 실적 악화 우려로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크게 급락한 점이 부담이 되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일본 니케이, 홍콩 모두 3%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주식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국면인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 트렌드에 대해서 신뢰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보다 10원 40전 오른 1144원 40전에 마감했는데 지난해 9월 20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즉 9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 원이 늘어서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2천억 원 더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4조 8천억 원 늘어난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한국은행은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다음 달까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여부는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의 수출이 아직도 잘 되고 있어서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이런저런 글로벌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안심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는 8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나면서 78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효자는 반도체로 8월에만 118억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전체 상품 수지가 1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사이클상으로 또 시기상의 문제일 부분이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배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지난달 4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산돼 있는 상태여서 무리한 환율 방어가 이루어지거나 국제 금융시장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후 빠져나간 돈은 무려 700억 달러로 10년 동안 꾸준히 들어온 외화의 30%가 석 달 만에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올 들어 지난 8월 달까지 거친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원이나 더 늘어서 213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세수가 20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정부의 세입 예산은 268조인데 지금 같은 추세가 이루어지면 연간 세수가 290조 원 수준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귀에다 대고 체온을 측정하는 이 적외선 체온기들 아마 거의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 체온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체온기의 대부분이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규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귀적외선 체온계입니다. 디자인부터 포장까지 똑같지만 왼쪽은 진품, 오른쪽은 해외 직구로 들어온 중국제 가짜입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정품은 시중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5만 원 안팎입니다.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해외 직구 제품을 직접 구매해봤더니 이 브랜드 제품 13개 가운데 12개가 위조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개는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 및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80여 개 제품 1,116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더라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구매해 사용하려면 진단서와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록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위조 문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복잡한 좀 절차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수입 제품을 구분하려면 제품 표명과 포장에 한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두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해당 지역은 오는 12월에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 삼전역 인근인데 현재는 잠실 종합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청년주택은 지상 19층에 모두 234가구가 들어섭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끝내고 경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서울 회생법원 파산 12부는 지난 1월에 카페베네가 신청한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올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등 자구 노력이 성과가 나면서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슈톡톡 지금부터 오늘 나온 9.13 대책 후속 방안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최근에 전반적인 집값 분위기가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네. 오늘 가장 와닿는 거는 무주택자한테 새 아파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13 대책의 후속 대책이 나왔을 그렇죠.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온 지적이 그거는 좋은데 정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는 어떻게 사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그러면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바로 그 청약제도 개편이 오늘 나온 제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청약 시장에는 거의 무주택자가 다 뭐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제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100가구가 공급되면은 그 100가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분양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혹시 남는 게 있으면은 뭐 그 다음에 유주택자나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뭐 공공주택,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라는 게 있고요. 맞아요. 예. 예. 뭐 민간주택에 있어서도 몇 %, 이제 가점제가 있는데 일단 가점제의 내용을 보면 무주택 기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한 번 샀거나 혹은 주택이 있는 사람은 가점제로 들어갔을 때는 그 무주택 기간 수에서 일단 밀립니다. 그러니까 가점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죠. 그러면 기존의 1주택 이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뭐냐? 그 남은 물량을 추첨하는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쭉 들어왔었거든요. 예. 30평형 이상 같은 경우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나온 정책은 가점제는 가점제대로 시행을 하고 추첨제의 75%를 또 무주택자한테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추첨에서도 75% 거의 80%를 또 무주택자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15% 20% 정도를 놓고 이제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만의 이제 리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관건입니다. 최근에 왜 그 9.13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뭐 분양시장 이제는 분양시장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새로 분양받는 것밖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뭐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이제 내가 새로 분양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점제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많이 좀 손질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금수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네. 부모 도움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집을 사는 이런 예. 경우들이 있었고 특히 청약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그 청약금을 중간중간에 쪼개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납부할 때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오늘 가점제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기간을 가점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함께 살아서 동거해서 부양을 했다는 걸 인정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식을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식으로 가점제마저도 굉장히 청약을 정교하게 짜서 아마도 이제는 실수요자 청약으로 계속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 9.13 대책 나오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집이 지금 있는데 네. 나는 근데 내 집이 현재 뭐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애가 계속 있어서 애가 뭐 둘이어서 이 열 몇 평짜리 집에서 못 살게 해서 좀 더 큰 집으로 분양을 받아서 이사 가고 싶다.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주택이 한 채 있다는 것 때문에 네. 큰 집으로 옮기는 게 막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실수요자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제 평수 넓히려는 그러니까요. 실수요자.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 출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6개월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6개월 내에 기존의 내 집을 처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할 경우에는 예. 그 75%의 그 다음 리그에 먼저 1주택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단 여유가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기존 집을 팔면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다주택자와는 다르게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 약속을 하고 이제 6개월 내에 안 파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양권을 땄는데 추첨을 통해서 그게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또 팔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많았죠. 예,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 제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대 보면은 일단 벌금 3천만 원에 만에 하나 끝까지 안 팔고 할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을 처합니다. 물론 당연히 당첨은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보면 징역 3년형 이렇게 나왔거든요. 1주택자가. 그게 뭐 잘못 속여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는 분명히 1주택자 팔겠다고 해놓고 들어가서 그 약속을 한 당첨도 거니까. 받았는데 그걸 안 지킬 경우에는 최대 그런 형량까지도 이번 제재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그 징역이란 말이 웬만한 굉장히 분들한테는 셌죠.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 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약속을 했을 때는 기회를 주겠지만 집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세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하나 또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아파트를 언젠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석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입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입주권은 쉽게 말해 이제 재개발 중에서 예. 사업 시행인가 나오는 것들 예. 딱지보다는 훨씬 더 윗급인 예. 건데 입주권을 사게 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고 있든 짓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당신은 이미 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분양권은 일단 아파트도 다 지어지고요. 예. 입주도 하고 마지막 등기가 되는 순간까지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등기까지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분양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걸 또 프리미엄 받고 전매하고 이런 사안들이 많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싹 고쳐져 가지고요. 분양권도 일단 전액 돈을 주고 매수한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럼 그 사람은 1주택자가 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추가 라운드 청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여간 그러니까 유주택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좀 더 명확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공급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금 모호하다 또는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책을 좀 보니까 청약 시장만큼은 완전히 이제 실수요자만의 리그, 실수요자만의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해놨거든요. 울타리를 예. 쳐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은 좀 실수요자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얘기인데요. 네. 지금 지난번에 택시 요금은 올린다, 4,000원으로 좀 기본 요금을 올리겠다. 그리고 11시부터 이제 할증 적용하고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확하게 한다라는 뭐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가 이제 뭐 거의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전해졌는데 버스 요금도 오른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등등등 이 공공요금이 오른다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뭐 이해는 가는데 지금 사는 요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좀 시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가 오른다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일단은 이제 택시 요금, 네. 버스 요금, 뭐 상하수도 요금, 거기에 뭐 민자도로, 뭐 통행 요금 이제 줄줄이 오르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올릴 가능성이 우리 국민들의 뭐 서민들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자체들은 똑같이 행동을 하진 않지만 큰 틀에서의 보조를 맞추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택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구가 거의 5년여 만에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택시 요금은 이제 300원 올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택시 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 비즈플러스 얘기를 했지만 서울도 예. 올리겠다 지금 쏙 반발 때문에 쏙 들어갔지만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 나왔던 기본 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을 이제는 11시부터 하게 되는 그 방안이 거의 경기도와 맞춰서 내년 1월부터는 가능성이 굉장히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택시 요금이 이 정도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일반인 그럼요. 체감하는 경기의 부담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시 얘기도 저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3,000원 기본 요금에 1,000원이 오른다고 그러면 30%가 넘게 오르는 건데 그렇죠. 그걸 지금 물가 이런저런 상황들 감안하면은 체감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근데 뭐 택시도 택시지만 버스도 오르고 상수요금도 오른다. 네.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강원 지역에서는 다 올리고 있고요. 이미요? 아마 수도권에서도 버스 요금을 이제 인상할 이제 그럴 방법일 텐데 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왜 올리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실은 이게 역설적인 것이기도 한데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광역 버스는 좀 빼달라 뭐 해달라고 하지만 실은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정부는 버스 운전사 분들만큼 관노동에 혹사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노동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포항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격일이 아니라 뭐 1일 2교대 이렇게까지는 따냈는데 문제는 이제 사측은 어떻겠습니까? 주 52시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임금을 더 올려줘야죠. 깎겠다는 것이고 예. 노조 측에서 무슨 소리냐? 52시간 난 더 하고 싶은데 정부가 막은 거니까 어쨌든 임금 보전을 해달라. 그럼 이 노사의 타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버스 요금을 올려서 인상해서 둘을 상충하게 되는 거기 상충하겠다. 때문에 아마 버스 요금을 올리게 될 거고 당국도 이게 주 52시간의 결과물이라면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게요, 당국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인상 요인이 없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인상 요인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공공요금은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자체도 사실은 정부가 얼마든지 그 조절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서민들이 가장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을 올린다라는 게 굳이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세수도 좀 많이 거둬진다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비용 부담 부분을 정부가 오히려 재정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느냐? 정부입니다. 아까 오늘도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200조 8월에 처음으로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수 호황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좀 재정 정책을 그때그때 10조, 5조, 8조 푸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을 한 2년간 더 연장하는데 돈은 얼마 들까? 여기에 세수 일부를 투입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좀 정교한 재정 확대, 재정 정책 계획을 짜야 될 텐데 일단은 세수는 호황이다. 자꾸만 세금 곳간에 쌓인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그 재정 정책을 좀 잘 써서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지금 안 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자리도 그렇고요. 상하수 요금도 뭐 한 3%, 5%씩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단은 좀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일반 민간 기업한테 뭐 요금 내려라, 라면값 내려라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 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어떨까 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공공요금이 사실은 선진국보다 좀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많이 쌌고 그동안에 한 5년간은 좀 많이 붙잡아놓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지자체도 참을 만큼 이제 참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참 시점이 너무나 안타깝죠. 특히 오늘 뭐 증시 폭락에 굉장히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 또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려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는 근로자 단축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뭔가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뭐 후폭풍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도 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는 건가 보죠. 네, 현재까지는 뭐 공공요금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라거나 여기에 대한 물가 관리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참 또 하나의 역설인데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높은 편이 아니란 말이죠. 체감 먹거리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으면서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설 속에서 통계 역설 속에서 아마도 이제 쉽게 재정을 투입하는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통계치의 인플레이션은 뭐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또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용자, 즉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택시요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긴 한데 요금 뭐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받는 서비스의 질이 동반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택시요금 인상을 역대 뭐 쭉 살펴보면 항상 서로 불일치가 되는 게 요금은 오르는 반면에 뭐 서비스의 질은 뭐 그대로거나 오히려 뭐 퇴보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항상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도 뭔가 국민들한테 명분도 있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수용할게,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야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뭔가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어져야 될 텐데. 우리 공공요금은 좀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인데요. 공공요금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서는 항상 못 따라왔거나 미스매치, 불일치가 많이 났었는데 아마도 오늘 뭐 국토부에서 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2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하도 이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 인프라 질도 같이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번에 뭐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아마도 오늘 좀 이 방송도 보시고 택시 기사님들 고생하시죠. 그러니까 요금도 올리되 과연 서울시에서는 혹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서비스의 질까지 올릴 수 있는가를 함께 추진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배경을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힘들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부터 큰 악재가 전해진 거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3%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코스피도 오늘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코스닥은 5%까지 낙폭이 더 커졌으니까요. 또 상징적이지만 2200선이 또 무너진 것도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는 특히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충격을 줬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은 사실은 뭐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또는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소위 말하는 어떤 금리 위기의 전조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KT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시장 불안 이유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좀 크게 보자면요. 세계 좀 실물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하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겹쳐져서 만들어진 불안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경기나 기업 실적의 둔화 우려가 조금 그 하반기 들면서 좀 불거졌고요. 예. 예를 들면 순환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기가 뭐 완전 고용 상태인데 추가로 이제 개선될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 이익은 뭐 계속 좀 좋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경기 개선의 한계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흥국 쪽으로도 경기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확산되면서 다 같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연초의 전망은 조금 누그러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조금 깔려 있었고요. 예. 둘째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은 조금 그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금리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 이런 그 상반된 그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예. 지난 1월 말 2월 초에도 시장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하향 전망이 나오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금리는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완전 고용을 동반한 이제 경기 확장에 뒤따라서 유가나 자산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오르니까요. 물가가 이제 뒤이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또 이로 인해서 미국 통화당국 즉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뭐 얘기로는 뭐 11월 달에 연준이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만약에 연준이 정말 11월 달에 트럼프가 뭐 크레이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실제로 또 올리면 여파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강하다면 뭐 금리 인상을 뭐 시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전체적인 경기나 기업 실적과 같은 좀 핵심적인 펀더멘탈이 약간 다소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계속 긴축 기조로 간다면 경기와 통화 정책 유동성 간의 어떠한 상반된 움직임 미스매칭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역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뭐 10월 달 내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요. 11월 뭐 초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연준이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네, 세계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주가가 빠지고 또 뭐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한 분기 실적 가지고 판단할 뭐 통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이제 뭐 조금 경기가 좀 하향 기조로 접어드는 듯한 분위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 또 경기 전망이 계속 하향 수정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조금 계속 흔들림을 보인다면
연준도 그렇게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시각을 좀 우리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한 7-8거 오늘까지 한 8거래일 동안 2조 원 훨씬 넘게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들이 분분한데 한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추출이 좀 뭐 이를테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한미 금리의 역전, 특히 기준금리의 역전이 바로 외국인 주식 매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뭐 약간 구간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만 누적적으로는 한 3조 6천억 원을 팔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뭐 국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연초부터 좀 불안정성이 커졌거든요. 예. 신흥국 환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령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들의 환율이 연초 대비 크게는 뭐 한 10%에서 작게는 10%에서 크게 한 20% 하락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환율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연초 대비 그 달러 인덱스, 저희가 이제 DXY 지수라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고작 한 3-4% 정도밖에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화가 한 4%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독 달러 지수가 신흥국 환율에 대해서 강했다. 신흥국 환율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의 환율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미국의 단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연초에 한 1.9% 정도에 불과했는데 국채 2년물 기준으로요. 지금 거의 3%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1% 100bp가 올라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흥국 전반의 환율의 하락과 단기금리 상승이 겹치니까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나 외환 조달에 있어서 체력이 약한 이러한 신흥국들이 계속 불안정을 일으키다 보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외환 체력 측면에서는 뭐 선진국보다 더 우수한 상태이지만 글로벌 자본의 흐름 측면에서는 일단 상당히 그 열의에 놓인 거죠. 만약에 이제 한국 경제나 기업 이익이 이런 글로벌 금융 환경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매력이 강했다면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도 조금 전망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약세 흐름의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금리 상승 이런 구도에서 전체적으로 신흥국 자산을 줄여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 주식도 좀 예외를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웠다. 만약에 이제 한미 금리 차이가 지금 기준금리 차이로 0.75%포인트지만요.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신흥국의 외환 불안정성이나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더 확대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자금을 더 팔고 나가게 만드는 빌미나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였습니다. 시장에 조금 한정했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펼쳐서 글로벌 또 우리 얘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님 그래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좀 불안하게 요즘에 좀 상황을 좀 보고 계셨습니까? 우선 그 신흥국 위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뭔가 좀 문제 있다 하더니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악재를 만나더니 이제 그게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축적이 되다가 한번 팍 그러니까요. 터지고 축적되다 터지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 이런 신흥국 위기, 금융 위기. 참 금융시장이 어떤 때는 참 편안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예. 자본 조달도 하고 가격도 형성되고 예. 돈도 벌고 좋은데 이렇게 또 한번 버블이 형성됐다 터지듯이 갈 때는 정말 불안함을 자아내는 겁나죠. 겁나는 예. 오늘 아마 폭탄, 아까 그 정철진 평론가도 여의도에 오늘 들어 사람을 만났는데 뭐 거의 여의도도 오늘 패닉 분위기였다고 얘기할 그럼요. 정도니까 예, 충분히 좀 교수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데 예.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잖아. 뭐 일본도 뭐 직장은 많은데 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해서 뭐 난리다 이런 얘기도 독일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오늘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시장 다들 크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경제는 좋은데 왜 이렇게 시장은 불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하는데 그렇죠. 이 금융은 자꾸 나중에 일어날 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해서 미리 그냥 그걸 반영을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미국 좋고 일본 좋다. 그러나 앞으로 좀 어째 걱정된다. 그 걱정된다는 것이 이제 그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실물은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좀 미중 갈등 문제, 신흥국 문제 영 불안하다 하면서 먼저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이 따로 노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흥국발 뭐 금융위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그게 제일 그 어떤 때 좀 이해가 안 갈 듯한 것이 아니 왜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무슨 일 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미리 그냥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하느냐 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한테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진짜로 올 위기를 반영했다면 할 일종의 이제 이게 지금 말하자면 봄이 오기 전에 제비 오듯이 먼저 그 하나의 시그널을 주면서 조심해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거였는데 그냥 미리 혼자 폭락을 해서 괜히 그냥 시장만 교란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또 조금 아쉽고 이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면에서 하루의 폭락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일일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00포인트 가까운 폭락은 정말 좀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발 위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대부분 다 미국의 계속된 금리 인상 쪽으로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큰 무리 없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 미국이 금리 제로로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풀었다. 계속 이게 풀었거든요. 또 양적 완화. 그게 이제 신흥국들한테 도움이 된 게 경상수지 적자를 내도 되고 또 외채 좀 더 쌓아도 되고 돈도 빌려줄 때 잘 빌려주고 그리고 재정 적자도 막 내고 좀 널널했던 거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돈이 지금 좀 줄이겠다 하는 순간 이제 경상수지 적자 내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내고 외국으로부터 부채를 많이 빌린 그 나라는 별로 딱 찍어서 그야말로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딱 그 통화가치 하락한 나라 그 화면에 아까 비쳤는데 그 화면이 딱 그 성적표예요. 그동안 좀 놀았던 친구들은 이제 시험 못 봐가지고 성적표 나빠지는 거고 그동안 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모두 거시건전성적 관점에서 지금 재정적자, 경상적자, 외채 누적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좀 놀았던 친구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지금 아까 표현을 조금 이제 좀 실생활스럽게 표현을 하셔서 저도 좀 표현을 하면은 들어 누운 상태고요. 그렇죠. 두 번 좀 손을 내미는 상태니까. 파키스탄도 지금 IMF는 뭐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 손을 벌렸다 얘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도 손을 좀 벌렸다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아까 터키 얘기하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그동안 뭐랄까요?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려, 그렇죠.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그거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그냥 미봉책으로 메꿔왔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볼 수 있고 되겠습니까? 이제 경상수지 적자. 한마디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거죠. 남의 나라 물건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자기네 나라 물건 수출하는 것보다. 예. 그러면 이제 수지 적자가 나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럼 또 돈 빌려다가 그걸 또 예. 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누적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나 네,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소위 말해서 이른바 선진국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예. 뭐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글로벌 교육 규모도 뭐 대단히 앞에 있는 나라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별거 아닌 나라들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가지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들썩거리는 거야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전염 효과가 있죠. 어. 예, 이게 파키스탄 벌써 안 좋아지니까 인도네시아 나빠지죠. 인도.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파키스탄 놓고 보면 갑자기 옆에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도 안 좋지 그리고서 같이 떨어져 버리고 아르헨티나 안 좋으면 그 옆에 나라들도. 그래서 참 이 전염 효과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어로 하면 스피로버라고 그러는데 꼭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안 좋아져요. 그 동남아 위기 때도 우리도 태국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이게 전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97년도 하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지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셋이 같이 안 좋아지는데 걱정이 되는 걸 이제 조금 우리나라로 지금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예, 조금 좀 걱정이 많이 그러게요.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김한진 박사도 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11월에 연내 한 번 더 올릴 경우에는 그 여파가 있고 우리랑 또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1%포인트까지 그렇죠. 벌어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도 아마 뭐 금리 차에 따른 뭐 그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도 어쨌든 외국 자본의 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셨는데 예. 좀 박사님, 교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정말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그 전염 효과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나빠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었고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78개월째입니다. 예, 그래서 벌고 쌓고 네. 정말 그 쌓아놓고 또 벌고 마이너스가 둘 다 플러스죠. 저런 나라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외채. 노는 나라들은요? 그렇죠. 예, 논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관리를 안 잘한 했다는 나라들은, 뜻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견딜만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라는 건 아주 커다란 약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느니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금융시장이나 내부 보면은 오히려 떨어뜨리거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보면 올려야 되니까 예. 고민은 굉장히 깊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우리 거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예. 하고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한테 구제금융 받으면서 이제 그 IMF의 고금리 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실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마이너스 그랬죠. 성장으로 갔는데 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느 예, 뭐 이제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파키스탄이 예를 들어 IMF 구제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에는 공식적으로 위기가 온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옆에 나라 인도네시아나 인도까지도 지금 적자국들이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있다. 것이 분명한 건데 그게 우리로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이제 노력. 그 전염 효과를 그렇죠. 차단하는 노력이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잘 차단하고 거기에서 여파를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뭐 별 문제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결론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면은요. 예. 지금 우리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런 금융위기 얘기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왠지 더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이런 뭐 내수도 상당히 좀 좋지 않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현재 버티고 있는 거는 뭐 앞서 지난 8월달 경상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수출로 좀 그나마 버티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어떻게 좀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땠느냐?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는 좀 벗어났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괜찮았어요. 그게 이제 97년도 우리 외환위기 당했을 때 그때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파키스탄 정도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 그게 거기서 멈추고 다른 나라들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면 네. 위기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멈추는 가능성도 있고 예. 터키나 파키스탄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그들과 그 나라와 다르다라는 걸 부각을 시켜줘야 되고 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돼 있다는 거를 그렇죠.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줘서 그 위기가 우리한테 같은 너도 신흥국이고 파키스탄 뭐 신흥국 아래쪽이지만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서 너희들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그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우리는 쟤네들이랑 좀 달라. 예. 우리는 그동안에 관리도 잘하고 그렇죠.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놨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일단은 수치상으로 잘 눈에 띄는 건 외환보유액 얘기를 하면 일단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외환보유액 보여주고 경상수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금 뭐 오바를 한다면은 저 대통령께서 좀 외국 투자자들 좀 만나셔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우리 경제도 설명도 좀 해주고 네. 경제팀에 또 칼라도 좀 바꿔주시고 이러면서 이 차별화된 모습을 좀 부각을 시킨다면 아마 이런 기회에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부정적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저긴 다르다. 그러면 그 다르다는 거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빠져나온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그렇죠. 가려고 했던 돈이 아 여기는 안 되니까 그래 나와서 괜찮네, 우리나라로 올 이렇게 수도 있는 온다, 거죠. 이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시간도 있고 또 한 번 폭락했다고 뭐 이게 계속 폭락할 것도 아니라는 면도 좀 강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런 기회에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면 예. 그냥 뭐 같은 그룹으로 그렇죠. 예, 그건 같은 당연하죠. 그룹이다. 예. 그럼 뭐 다 같이 빼자. 그리고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뭐 꼼짝없이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대응을 좀 잘 좀 아주 민감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한 예. 가지만 더 예. 지금 대응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우리 정부가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제 지금 우리 내부 경제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뭐 아주 좀 간략하게 예.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정부가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예, 경기 둔화 지금 국면이라서 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가져올 겁니다. 외부의 미국 금리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인은 줘야 될 것이고 동시에 내부에서 한번 좀 경제 정책의 일신, 한번 우리가 혁신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번 확실하게 가겠으니 좀 주목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한번 바꾸면서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는 이런 그 측면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 내부의 그 정책의 일신을 한번 해주는 거죠. 이럴 때 방향을 한번 바꿔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차별화되면서 여파를 좀 덜 받으면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실기를 하고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그냥 버티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고통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제가 금리 인상이라고 조금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상도 금방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추이를 봐야 되고 한 번쯤은 저 예고편 주시면 되잖아요. 올릴 수도 있다 강하게. 그러나 한 번은 좀 두고 가자 뭐 하면서 좀 미국 추이도 보고 전체 중국 문제도 좀 지켜보면서 예고편을 주되 한번 쉬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이 이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또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또 고용 동향이 또 발표가 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좀 꺼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 수치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내일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긴장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